왕실의 건축물은 운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도시들이 없었다면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나라, 로나라, 조나라, 위나라 기간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황성이 이 땅에 처음 터를 잡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대량의 벽돌들이 놀랍게도 물길을 따라 떠내려왔다. 끊임없이 흐르는 이 물은 어떻게 우뚝 솟은 경성의 화려한 루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고대 림청주는 어떻게 남북을 잇는 곡물 벽돌의 도시로 거듭났을까? 하나의 성, 한 장의 벽돌, 한 줄기의 강물, 이들은 과연 어떤 역사적 만남으로 서로의 운명을 단단히 연결한 것일까? 各位好，欢迎收看我们今天的地理中国节目，我是盛春。上一期节目我们看到了运河的诞生对两岸文明发展的影响。那么要说起这大运河沿岸最重要的古城北京，一定位列其中。您可曾想过，紫禁城、钟鼓楼、天坛、国子监这些赫赫有名的皇家建筑和大运河有怎样的关系呢？在历史上素有运河飘来的北京城之说。数百年前呢，明成祖朱棣要把都城从南京迁到北京，那建材用量可是不容小觑啊。幸亏有这京杭大运河，来自全国各地的建筑材料都能够源源不断地运往京城，而其中呢，一部分建材是从一个叫临清州的地方沿河运过来的。这座低调的贡砖之城从此走向历史的舞台，而且呢，数百年前的贡砖产业还带动了运河两岸若干小城的经济活力。那么当年的朝廷为何不就地取材，反而舍近求远，从临清州运砖呢？让我们先跟着考察组去临清看看。 고찰팀은 사료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명청시기 림청주의 행정 소재지는 림청고성에 두고 있었으며 그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림청, 림서, 관도 등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림청의 곡물벽돌 역시 주로 이 세 지역에서 생산됐던 것이다. 림청 곡물벽돌의 역사와 제작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고찰팀은 현지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 림청은 산동성 서북부 경항대운하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북성과 마주하고 있다. 현지 수행 전문가의 안내하에 고찰팀은 경항대운하 강가에 도착했다. 대원들은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뚝 솟아있는 고탑이 유난히 높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수행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높이 50m가 넘는 이 운하의 사리탑은 명나라식에 세워진 것으로 운하 4대 명탑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알려주었다. 이 탑의 전반 형태는 루각식 벽돌탑으로 그 재료는 림청 현지에서 생산된 곡물 벽돌로 축조되었다. 규격과 형태가 각기 다른 곡물 벽돌들은 탑신, 탑처마, 련주 등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벽돌 조각의 두공과 투구형 탑꼭대기가 웅장함 속에서도 정교함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 이 고탑은 림청 곡물 벽돌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자 좋은 시대 운하 강변의 항로 표지이기도 했다. 뱃사공들이 멀리서 이 탑의 꼭대기를 발견할 때면 자신들이 드디어 림청 경내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배 끄는 인부들의 힘찬 외침과 뱃사공들의 영치기 소리, 돛대가 빽빽하게 늘어선 조은선 대열은 모두 100년 전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오직 고탑 처마 귀퉁이에 걸린 방울의 소리만이 강바람 속에서 잔잔하게 울려 퍼질 뿐이다. 강둑 사이로 피어오르는 가마 연기를 따라 고찰팀은 근처의 한 가마 공장을 찾아갔다. 이곳에서는 벽돌을 굽는 여러 채의 가마가 밤낮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가마에서 새로 구워져 나온 벽돌에는 전통 방식 그대로 벽돌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고찰팀 일행은 짙고 고풍스러운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수행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림청 곡물벽돌의 대규모 제작은 명나라 초기 영락년간에 시작됐다고 알려주었다. 새 수도 건설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기 위해 조정은 전국적으로 건축 자재를 모으기 시작했고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등지의 운하 강가를 따라 림청을 포함한 대규모 곡물벽돌 가마터를 잇따라 설치했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 림청 운하 량안에는 무려 수백 곳에 달하는 가마터가 들어섰다고 한다. 临清处于这个黄河下游平原，因为黄河改道形成的这个冲刷，上游的土质很粗糙，它不适合做砖；下游含的沙量比较多，就沉淀于这个地方的土有红土、有白土、有胶质土，这个土里面含有很多矿物质，就做出的砖基质有声，断质无孔。 황하의 옛 물길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쌓아올린 련화토는 그 재질이 섬세하고 가소성이 뛰어나 구운 뒤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완성된 곡물 벽돌은 염 알칼리와 비바람에 노출되어도 쉽게 침식되지 않는다. 선별된 련화토는 물에 1년 동안 담가 두었다가 반죽해 진흙 상태로 만든 뒤 반복적으로 밟아 기포를 제거하고 다시 며칠 동안 방치한다. 이 과정을 흙을 숙성시키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진흙은 더욱 단단하고 유연해진다. 흙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끝나면 진흙으로 벽돌 모형틀을 만들고 건조시킨 뒤 가마에 넣어 굽는다. 벽돌을 굽는 이 과정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가마에서 꺼낸 곡물 벽돌은 표면이 매끄럽고 은은한 윤기가 돌며 두드리면 경석처럼 맑은 울림이 들려온다. 현지 력사문화 사람들꾼들은 고찰팀에게 명나라 초기 북경성의 건설은 전례 없던 거대한 공사였다고 설명했다. 황궁은 물론 문무백관들의 관청과 저택, 주둔군의 병영, 그리고 성과 방어 시설까지 이 모든 건축물은 수많은 벽돌 자재를 필요로 했으며 그 수요도 절박했다. 림청은 천혜의 곡물 벽돌 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를 통한 수운도 편리해 북경성과의 거리 또한 상대적으로 가까웠다. 이런 다양한 지리적 우위 덕분에 림청의 곡물 벽돌은 조정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북경성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곡물 벽돌로 되었다. 在古代啊，由于陆路运输交通工具非常原始，而且呢，沿途的山川河流为运输造成了重重阻碍，水运是最为经济高效的运输方式。在明朝啊，水运和陆运的费用到底能悬殊到什么程度呢？举个例子说吧，当时啊，一船货物从江南由大运河水运到北京通州的张家湾码头，与从张家湾码头陆运到北京城里所花的运费几乎是相差无几。那京杭大运河开通之后啊，这南来北往的商船百舸争流，临清很快从一个普普通通的小县城变成了一座航运重镇。明清时期呢，朝廷每年除了从临清征集大批的贡砖之外呢，还能从当地的运河码头征收到数额巨大的通关税费。当时啊，朝廷的最高财政部门叫户部，在临清的运河码头专门设立了一座向过往船只征税的衙门。 곡물 벽돌을 실어 나르던 출발지인 운하의 옛 부둣가를 찾기 위해 고찰팀 일행은 수행 전문가의 안내하에 림청의 옛 도심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남북 방향으로 각각 한 갈래의 강줄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운데 자리한 돌로 쌓은 뚝은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인 동시에 두 하천을 나누는 제방이기도 했다. 수행 전문가는 이곳이 림청 도심에 위치한 경항대운하의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북쪽 강줄기는 원나라 시대에 개통된 대운하의 옛길이었고 남쪽 강줄기는 명나라 시대에 정비된 운하였다. 현지 문사학자는
원나라 때 대운하의 북쪽 구간의 강줄기를 회통하라 부르며 황하와 해하 두 대수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해하 남단의 지류인 위운하를 이용해 북쪽으로 곡물과 식량을 수송할 수도 있었다. 림청은 회통하와 위운하가 합류하는 교차점에 위치해서 경항 대운하의 수운 체계에서 중요한 중추 지역이었다. 그러나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전란과 거듭된 홍수로 대량의 토사가 쌓이면서 회통하는 막혀버렸고 수운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북경성 건설 공사의 순조로운 진척을 확보하기 위해 명성조 주체는 회통하의 재개통을 명령했다. 시공을 책임진 관원은 이해관계를 분석한 끝에 부두를 신축하고 수문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강줄기를 개척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에 참여한 장인들은 원나라 운하와 명나라 운하 사이에 특별히 오둑이라 불리는 석재 분수댐을 쌓아 올렸다. 이 댐은 림청을 가로지르는 운하수의 물기를 분류해 운하 안으로 분류시킨다. 결과 운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나가는 조원선들의 운수 능력이 효과적으로 강화되었다. 명청시기에 이르러 림청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모여드는 듯 수많은 배들이 부두를 메우고 사방에서 상인들이 몰려왔으며 온갖 물산이 이곳에 집결되었다.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조정은 오둑이 남쪽 운하 부두에 특별히 세금 징수 관할을 설치했다. 整个的超关建筑群有4万多平方米，它是呈现传统的中轴线的结构。现在保存下来的呢，主要是后关部分，和超关主持宅这一部分。 당시 이 부두에는 엄청나게 많은 림청 곡물 벽돌이 배에 실려 운하를 따라 북상하며 수도로 운반됐고 운하 남북에서 오는 상선들도 이곳에 잠시 정박하며 통관 수속을 밟았다. 현지 력사문화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림청 옛 관아가 매년 거둬들인 세금은 전체 경항 대운하 세금 징수 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알려주었다. 고대 사회에서 선과 방어와 세금 징수는 나라 안전과 번영의 핵심이었다. 림청에서 공급된 곡물 벽돌과 거둬들인 세금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나라 초부터 청나라 말까지 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조정은 매년 림청에서 대량의 곡물 벽돌을 징집해 수도의 성벽과 궁전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했다.在明清时期啊，临清贡砖的主要产地呢，除了在今天的临清之外，还包括临溪和馆陶这2个县。临溪呢是一座有着上千年漕运历史的古城，隋唐大运河与京杭大运河都从当地穿过。在元朝初年呢，元世祖忽必烈派郭守敬对隋唐大运河进行了截弯取直。 重新开凿了京杭大运河，大大缩短了杭州到北京的漕运路程。可是这样一来呢，原先隋唐大运河沿岸的很多城市呢就不再通漕运了。那么临溪究竟有何特殊之处呢？让2条大运河都选择了从这儿通过呢？ 림선은 하북성 남부, 경항 대운하의 서안에 위치했으며 림청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현재 사지 부문과의 교류를 통해 고찰팀은 역사상 림서와 림청은 한때 같은 현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0년대 이르러 운하가 해마다 범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은
하북성과 산동성의 힘을 모아 대운하를 공동으로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항 대운하 일부 구간을 하북성과 산동성의 경계 하천으로 삼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림서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현으로 되었다. 고찰팀이 림서현 마을을 답사하던 중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높은 언덕 하나가 일행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행 전문가는 대원들에게 명청 시기에 림서에는 벽돌을 굽는 가마가 100여 곳에 달했고 노동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수운에 편리하도록 곡물 벽돌을 굽는 가마 대부분은 운하에 가까운 진요촌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진요촌에서는 20여 개의 고대 벽돌 가마 유적이 발굴되었다. 당시 진요에서 생산된 곡물 벽돌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8가지 류형으로 나뉘어 규격이 완비되어 있었고 적용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런 벽돌은 북경성의 황궁과 왕가 저택, 사찰과 전당 건설에 대량으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13릉, 청나라 동릉과 서릉 등 황실 왕릉의 축조에도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고대 림청주의 곡물 벽돌은 왜 수백 년 동안 줄곧 조정의 총애를 받았을까? 이에 대해 수행 전문가는 고대 림청주의 벽돌 기와 생산은 원자재 장점과 대운하를 통한 수운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술 축적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찍 한나라 때부터 이 지역은 청년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해 널리 이름 날렸다. 연왕 주체가 수도 남경을 정복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뒤 황위를 공고히 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동시에 북방 변경을 침입하는 원나라 잔여 세력을 격퇴시키기 위해 명성조 주체는 수도를 자신의 초기 봉지인 북평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수도를 옮기는 칙령은 북경성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명나라 초기에 한때 중단되었던 경항대운하의 조언을 다시 회복시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량의 곡물이 운하를 따라 수도에 도착했고 곡물 벽돌도 바로 이때부터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고찰팀이 림서를 방문하던 중 마침 현지에서는 수당시대의 고대 운하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다. 고찰 대원들도 이번 고고학 발굴에 함께 참여했다. 한나라에서 당송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문화층에 출토된 수많은 벽돌과 기와 도자기, 석기, 골기, 그리고 각 시대의 화폐들은 이곳이 수운을 통해 번영을 누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당 대운하와 경항 대운하는 개설 당시 왜 모두 림서를 통과하기로 했을까?对此啊，当地的地质工作者告诉考察组，临溪位于冀鲁两地的通衢之地，便于进行水陆转运。从地理环境分析呢，临溪地貌平坦，境内地势的高低落差仅在8米左右。同时呢，这临溪处于古黄河形成的冲积平原，因而当地的土层较厚，地表土之下很少有岩体或者是砾石等障碍层，便于施工挖掘。此外啊，历史上的临溪境内河流众多，为大运河的贯通提供了充足的水源与航道。由此可见，这明朝在建造北京城期间啊，之所以把这临清和临溪作为重要的贡砖烧制基地，确实呢是做过全方位的考虑的。经过对临清和临溪两地的走访之后，考察组呢又来到古代贡砖的另一处烧制基地，叫馆陶。在当地呢，考察组听到这样一句话：“先有馆陶砖，后有北京城。”当地人对考察组说啊，这明成祖朱棣呀兴建北京城的时候，在馆陶境内开设了72黄窑。
当然，这个72只是形容当地砖窑的数量之多，并不是一个具体的数字。而且呢，考察组还在馆陶发现了一个十分有趣的现象：馆陶县烧制贡砖的地方，很多地名都有一个圈字，比如毛圈、刘圈、丁圈等等。那么，当地的黄窑为何会带这么多圈字呢？ 관도는 하북성 남부, 경항 대우나 서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산동성과 강 하나를 사이 두고 멀리 마주하고 있다. 고찰팀은 관도 현지에서 도산이라는 두 글자가 곳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수행 전문가는 대원들에게 일찍 춘추 전국 시대부터 관도는 수은과 육로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나라 왕은 도산에 관액을 설치하고 행궁으로 삼았으며 관도라는 지명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按古代来说，就是齐鲁赵魏之间这个地理位置非常重要，再加上呢交通又比较便利，从春秋战国时期就有非常便利的东西方向的官道和南北方向的官道。 再有呢，就是水运，所以说呢，馆陶呢应该是一个兵家必争之地。 관도의 곡물벽돌 제조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고찰팀은 수행 전문가의 안내로 현지 박물관을 찾아왔다. 진열장 안에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명나라 때 곡물벽돌들이 전시돼 있었다. 대원들은 이 곡물벽돌 대부분이 형체가 큰 성병용 벽돌로 네모판 듯하고 규격이 일직선을 그은 것처럼 가뿐하게 진열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사지부문 사업일꾼은 대원들에게 명나라 초기 수도 건설 공사가 가장 긴박했던 시기에는 매년 수백만 장의 관도산 곡물벽돌이 운하 항로를 따라 천리를 거쳐 북경성으로 운수됐다고 알려주었다. 就是死角要尖棱，质地有生者生很清脆，坚硬如石，是要求是达到这种标准。每一块砖，合格的砖，都用黄标纸包起来，在侧面盖上朱砂印章，这是属于大红砖、内红砖或者是木砖。 명성조 영락년간에 조정은 관도 경내의 남관도 채운소와 도산수역 두 역참을 차례로 설치했다. 당시 수역의 설치는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 현안에 수륙 두 역참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행 전문가는 이 두 역참의 용도는 아마도 곡물 벽돌 제작을 감독하고 운반을 감당하는 관리들이 벽돌을 운수하는 선박을 모집하는 동시에 경성 간의 공사 진척 상황과 벽돌 제조 계획을 서로 통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当时规定凡是进京的官船，每条官船要少带50块，民船要少带20块。这是除了专门的船拉以外的船进京就要少带这事。 명나라 때 북경성은 변경과 가까워 늘 북방 초원 부족의 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성벽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성조 주체는 원대도 시기에 흑성벽을 벽돌 성벽으로 개축하도록 명했다. 긴박한 공사 시기에 관도의 가마들은 밤낮없이 벽돌을 구원했다. 조정은 곡물 벽돌에 대해 매우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했는데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깨뜨려도 구멍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기공이나 모래 구멍이 없어야 비로소 합격품으로 인정했다.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전란으로 하북성과 산동성 일대의 인구가 급감했다. 인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명나라 건립 후 조정은 특별히 산서 등지에서 대규모 이민자를 이주시켰다. 관도에 처음 도착한 이민자들은 성시에 따라 강구비에 모여 살았는데 운하에 거의 반쯤 둘러싸인 이 마을들은 현지인들은 형상적으로 곤이라고 불렀다.
북경성 건설 공사가 시작된 후 조정은 현지에서 원자재 확보와 운수 편의를 고려해 물가에 자리 잡은 많은 마을들을 곡물벽돌 제조 기지로 공식 지정했다. 당시 관도 경내의 황실 가마는 운하량간을 따라 60열이나 늘어져 있었고 가마 불길은 하늘을 붉히고 운수선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고찰팀은 모건촌 옛 가마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벽돌이 지하에 오랜 시간 묻혔음에도 여전히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춘추 시대부터 남송 초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황하는 무려 1700여 년 동안 관도, 림서, 림청을 거쳐 흘러왔다. 고대 황하가 운반해온 대량의 모래와 진흙은 강바닥에 퇴적돼 곡물벽돌 제조의 최적의 원자재로 되었으며 이는 곧 북경성 건설을 위한 풍부한 물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명나라 초기 새 수도를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조정은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했다. 당시 고대 림청주는 경항대운하의 수로 경제적 편리함, 천혜의 원자재 매상량, 그리고 수도에 인접한 지리적 우세로 자연스럽게 황실 곡물벽돌의 최우선 생산지로 선정되었다. 운하에 흐르는 물과 강변에 타오르는 가마의 불길은 세월을 넘나드는 꿈 같은 번행을 목격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명청시대의 옛 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웅장한 자금성부터 북경 고성의 거리와 골목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은 여전히 이 땅의 선명한 랜드마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을 찾아볼 수 있다.